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동아시아 명상의 궁극에 이르면 명상이 없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하지 않는 게 명상이에요. 일상을 완전히 환기해낼 수 있으면 명상은 일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거야. 명상과 일상 이 두 가지가 완전 대등관계고 이게 완전히 겹쳐 있어. 그러면 일상밖에 굳이 명상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당나라 말부터 나오는 불교 비판 중에서 핵심이고, 그건 굉장히 타당한 비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가 신유교, 주자학과 양명학이라는 신유교 쪽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과 선이 유리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일상을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선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그 굉장히 재밌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신유교가 이긴 것이 정권과 결탁해서 군사적인 부분으로 이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상 충분히 극복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선 것들을 검토해서 불교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먹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리학,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주자학,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불교를 본따서 화엄종과 선종을 본따 뺏긴 거다. 이건 표절이다. 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저는 유교도 했었으니까. 사자의 뱃속을 갈랐더니 토끼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멧돼지도 나왔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자를 토끼나 멧돼지나 여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그래서 누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뒤에 냈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정비해서 또 만들어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정신게임을 해버린 거야. 그게 동아시아 불교에 다시 불교가 재응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통렬한 비판입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없어서 제 얘기를 어떻게 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앉아가지고 무슨 뭐 명상을 하고, 그거 다 쓰레기라고 봅니다. 부처님 당대에도 그랬고, 부처님 제자들도 불과, 짧으면 며칠, 길면 몇 달 안에 경기가 끝나는 거지, 뭐 수십 년 동안 앉아서, 그런 사람들은, 이쪽하고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죠. 마치 사법시험을 한 30년 본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돼도 합격 못했으면 다른 직업 알아봐라. 오래 했다고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노량진에도 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떨어졌어.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몇 번 떨어졌어. 그러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될 사람은 최고 하이 클래스들은 졸업하기 전에 돼요. 학부생일 때 돼. 그리고 언간이 될 사람들이 한 2번 해서 되는 거지. 근데 30년째 참선 중이에요. 그런데 딱히 깨달은 건 아니에요. 기술 배워. 그건 네 길이 아니다. 명상을 하는데 10년을 해야 뭔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명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쓸데없는 아편 중에 하나를 투입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느리게 살고 원시적으로 사는 게 명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천천히 방 하나를 걸어가는데 이게 막 30분이 걸렸다는 동, 1시간이 걸렸다는 동. 그게 명상이면 나는 명상을 안 합니다. 명상은 활발하게 지금 즉각적으로 어떤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5분 대기조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게 사실은 명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는 거지, 이걸 느리게, 그럼 나무늘보는 깨달았냐? 거미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거미는 거미줄 안에,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거미줄 중간에 이렇게 해서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뭐가 거미줄이 조금만 흔들리면 탁 가갖고 거기서 이걸 암여야 돼. 안 그러면 걔가 탈출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정지해 있으면서도 각성 상태에 있어. 안 움직여.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요. 깨달음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거든요. 주역에 보면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하늘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유기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지해 있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잘 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지, 동적인 에너지에 각성을 해야지, 정적인 거에 매몰되는 거는, 그거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명상인 것처럼 뭔가를 가장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다 쓰레기입니다.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에 필요한 거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야, 오히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기업을 차라리 해주는 게 너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냐?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삶의 질이 저거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깨달음의 방식이 잘못됐거나, 거기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들이 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런 정신들에서 본다면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치 우리가 무슨 자연 이러면 자연은 푸르러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아름다워야 되고, 웃기고 있네. 자연이 왜 그래야 되지? 티베트 같은 데 갔을 때 자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황막합니다. 왜? 고산지대거든. 수목 한계선 위에 진짜 헐벗은 자연. 그것도 자연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치 명상은 고요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명상이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저런 자연 속에 가끔 이렇게 해외여행 가듯이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쭈그리고 있으면 고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그건 명상이 아니고 최면이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명상은 지금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정당성이라는 게 없어. 철학 위의 미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바문가르텐이 한 얘기인데, 철학 위의 미학.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학입니다. 아파트가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금매로 9억에는 낼 수 있어. 하지만 금매로 1억에 내는 놈은 없거든. 이건 미친 놈이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게 철학. 하지만 미학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미학은 문화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재에 직지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훈민정음 해례도 어떤 사람한테는 엿바꿔 먹는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일조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영원부터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선진국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3만 불 이상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 사실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보는 가치 기준들이 그런 거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기성세대들하고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고진감래이기. 네가 그것을 잘 참고 나면 막판에 좋은 식으로다가 뭐가 올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가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저는 다르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죽은 놈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까 복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긁을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미학적 판단이에요. 지금 젊은 애들은 그게 충분히 각성돼서 나오는 것 같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 같은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저 약간 이상한 놈. 요즘 식으로 말하면 또라이지. 근데 저는 또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또라이고, 저 일론 머스크도 또라이고, 어떻게 보면 다 또라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또라이에 대해서 주목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람은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에 보면 미칠 광자는 이 또라이 광자인데, 이 미친놈, 이 또라이들은 성인 바로 밑으로 봐요. 자기에 미쳐있는 사람, 어떤 하나의 세계 속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창의적으로 뭔가를, 세상을 선도해가는 다 또라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 또라이가 먹히는 시절이고, 4차 산업화가 되고, AI나 이 딥러닝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라이의 창의력만 살아남아. 그래서 지금은 미학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답이 있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다르고, 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면 뭐 법대를 가야 된다는 둥, 의대를 가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유연해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유연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급료가 좀 낮더라도 견디고 갈 거냐. 아니면 나는 돈을 보고 그것으로서 돈을 사고 난 뒤에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판단들을 자기가 종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학적 시대고, 미학적 시대에서는 이 동아시아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상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명상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명상은 스스로 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은 애들, 남자애들, 이렇게, 저 대학 정도 다니는 애들이 게임에 이게 막 미친 듯이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걔네가 메타버스의 1세대들이지. 게임 속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 이게 다 끊어져 있어요. 이게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밥을 좀 안 먹을 수는 있어. 밥 먹는 걸 내가 거리를 벌릴 수 있어. 화장실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죽자고 참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 보면 그걸 초월합니다. 일종의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엄마가 게임하는 애들, 이렇게 날 새서 게임하는 애들 보고, 야, 밥이라도 먹고 해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라면이라도 끓여서 갖다 주고 이러면 그게 그 상태로 그대로 식는데도 몰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무꾼이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듯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람이 각성을 해가지고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시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에너지까지도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화두나 이런 것도 그렇게 가라는 뜻일 건데, 그렇게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하고 연애에 미쳤거나, 게임에 미쳤거나, 아니면 연예인, 그 덕질하는 애들, 요 세 그룹만 이게 가능한 것 같아. 그 외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못 미쳐, 사람이. 그렇게까지 미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동아시아에서는 조신, 몸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식, 이게 숨, 호흡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식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몸 중에서 뭐가 제일 거친 거냐? 몸이 제일 거친 거죠. 몸이 제일 거친 거, 그 다음에 호흡이고, 그 다음에 정신. 정신이라는 건 한 호흡에서 생각은 여러 번, 뭐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조절하는 게 최고 궁극적 목적이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육체를 조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명상할 때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명상의 제1장은 뭐냐? 많이 자라. 잠을 많이 안 자면 이게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명상하려다가 자. 그래서 몇 번만 그게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상 이꼬르 잠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자지. 앉아서 자는 사람 뭐 이렇게 굳이 앉아서 자지 말고 누워서 자. 누워서 자. 그래서 1단은 많이 자라를 하고, 그 다음에 2단은 자세가 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저는 명상을 가르칠 때는 첫째가 누워서 하는 걸 가르쳐요. 많이 자고 누워 있으면 정신이 멀뚱멀뚱해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고 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덜 자서 그래. 인간인 이상은 계속 잘 수가 없어. 네가 무슨 코알라냐?
계속 자게? 충분히 잔 상태에서 누워 있어봐. 그럼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러면 그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을 컨트롤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흡 컨트롤이라, 안 그러면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정신은 내가 평생 써왔던 거지만 실제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어떻게 작동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면 그 의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식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네가 네 몸을 잘 몰라서 의사한테까지 간 거거든. 내 거라고 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정신도, 그러면 내 정신이니까 내가 컨트롤하면 되지. 컨트롤이 안 돼서 명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 몸이 아프니까 마치 의사한테 가는 것처럼 명상은 내 정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 더 훈련된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집중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단순히 해체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을 통해서 해체라는 방법으로 가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것의 중간 단계로 호흡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빛에 대한 명상, 빛을 생각하거나 이런 의식 집중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방편이에요. 그건 궁극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상은 사기라는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면 되고, 그래서 누워서 숫자 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 조절하는 것보다 숫자 세는 게 편해요.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 집중 상태가 되면 호흡은 저절로 느려져요. 그건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자기가 몰입해서 뭘 보고 있을 때 자기 호흡을 한번 보면 훨씬 낮고 깊게 쉽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쉽니다. 그거는 내가 호흡을 깊게 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목이 중요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느려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호흡을 느리게 만들면 정신을 집중한 것 같은 이러한 연동성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이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슨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 하는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호흡량은 총량이 결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100만 번 하면 죽는데, 그러면 그 100만 번 하는 거를 좀 늦추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해서 호흡을 길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화도 있고, 그게 이제 호흡을 길게 쉬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초에 들이쉬고 내쉬면 이거는 뭐 1분을 쉰다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호흡을 멈추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태식, 그래서 이제 배꼽으로 뭐 숨을 쉰다는 동, 호흡 멈추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인도에 그런 놈이 있었다니까. 명상 가르친다 그러면서 물구나무 서는 걸 가르쳐요. 그거는 또라이를 만드는 전문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뇌세포가 이게 물구나무 서가지고 피가 머리에 많이 차서 앞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엔돌핀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게 발생하면서 이게 약간 환상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약간 쾌감이 일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을 때 쾌감 비슷한 그런 걸 겪는다니까. 근데 걔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찐따입니다. 찐따. 반편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날선 행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무딘 행복이 중요한 거면 치매 환자는 다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치매 걸렸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건강해져. 그러니까 중풍이 걸리면 사람이 이게 빼짝빼짝 이제 이러면서,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중풍에서 치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이 찌고 포동포동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런 행복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야, 그러면 그게 행복이면 치매가 축복인데? 그리고 무분별지를 얻잖아. 치매는 부정성을 초월하잖아.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날선 행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선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런 행복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행복.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더러운 게 안 보여서 나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노안이에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진짜 깨끗한 건 이게 깨끗해야 되는 거지.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어휴 이건 다 깨끗해요.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손이 쭈글쭈글한지 몰랐대. 안경 맞추고 나니까 내가 갔구나라는 걸 알았대. 야, 너는 두 가지 비극을 겪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명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몰아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원래는 숫자 세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100에서부터 누워가지고 숫자를 100, 99, 98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숫자를 쉬어나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익숙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만, 그러니까는 누운 상태에서 자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든지, 자기가 물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서 물속에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0층짜리에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00층부터 이렇게 싹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생각하면서 짝짝짝짝 내려간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조금만 각성시켜주면 돼. 그래서 근데 안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이렇게 된다. 그냥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숫자를 잃어버리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80 정도면 잃어버리고 100에서 0까지 내려가면 진짜 독한 사람. 그 정도면 이 방법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법은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딱 중요하다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잘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경험해서 최적을 찾고 최단거리를 뽑아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약간 몸이 갔지. 몸이 갔는데 그런 방법은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해본 사람, 그리고 그걸 다양하게 해본 사람한테 가야 돼요. 하나밖에 안 해본 사람은 계속 그것만 강조합니다. 이걸 해라, 이렇게만. 무식한 사람입니다. 명상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고정관념을 가졌을 거면 명상 제대로 한 사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방법만 하면 돼요. 무조건 이 방법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는데요? 라고 왔을 때 그래서 그래요. 무당하고 똑같지?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정성이 부족하다. 야, 그거 답이 있냐? 정성은 어디까지 해야 정성이야? 그래서 그런 방식들 가지고는 사실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고, 상담이 될 만한 사람은 다양한 경험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교육학을 할 때 하는 건데, 제가 국어교육학도 했고, 그 역사교육학도 했는데, 이게 학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학과가 있고, 역사교육학과가 있어. 역사학과는 국사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교육학은 그걸 어떻게 가르칠까의 문제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접학문은 맞아. 하지만 달라. 뭐가 똑같은 거냐면 미술사하고 미술, 저는 두 가지 다 전공했는데, 미술사는 눈하고 입만 있으면 되고 미술은 직접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짓는 사람하고 시를 평론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마스터가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 누가 깨달았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그 사람은 되는 거지. 뭐가 똑같냐면 김치 명인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맛있게 김치를 담근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할머니가 그냥 자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고 소금을 이렇게 넣고 계량은 없어. 그냥 손으로 대충 탁탁탁 하는데 이 사람은 맛이 겁나 좋아. 내가 그걸 따라하면 그지같이 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계량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김치명인보다 더 잘 담그느냐? 아니야. 그 사람 맛을 못 내. 하지만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니까. 이건 초절의 문제가 있다니까. 접근성이 불가능해요. 예전에 제가 성대에 있을 때
그 박사과정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중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한문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리고 한 분은 한 분은 서울대 출신이었는데 그분은 모든 한문을 문법으로 얘기해. 실력으로만 얘기하면 유학 갔다 오신 분이 훨씬 잘해. 그래갖고 그 양반은 한문을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책이 있으면 책으로 한문책도 이렇게 그냥 모국어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 우리는 이렇게 딱 떠들떠 보고 있는 거고 필요한 사람은 문법으로 해주는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하는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선생님 이게 글자가 있는데 왜 해석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해석 안 해도 돼. 이 상태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끝이야. 룰이 있느냐? 없어.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문법으로 하는 선생님은 최대한 여기서는 이게 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 한자가 걸리고 이 짓을 해주는 거야. 필요한 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력으로만 얘기하면 누구냐? 이렇게 보는 분이 훨씬 잘하지. 비교도 안 돼. 이거는 두 분은 비교도 안 돼. 내한테 필요한 사람은 문법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해서 당신들이 뭔가를 얻을 거다. 확실한 걸 얻을 거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정주 선생이 시를 굉장히 잘 줘. 근데 그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선, 이백, 시성, 두보 이러는데 두보를 가지고 교재를 쓰지 이태백은 교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태백은 빨고 그냥 필 받아서 쫙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지도력이 훨씬 더 좋을 거야 라는 것은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더라. 부처님은 그게 된 분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돼.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은 깨닫기 전까지는 수행자였었고 깨닫고 난 뒤부터는 교사로서의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 스님들도 어떻게 되는지는 그걸 판단하는 거는 다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지금 현대 스님들은 그런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량화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왜? 아니 그런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법문하실 때 보면 상대방을 위한 법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얘기를 해.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처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레벨이 높은 분이 최고로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명상에는 특별히 어떤 것이 최강이야 없어요. 나에게 맞고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운의 안경, 미학적 판단을 다른 말로 하면 진운의 안경이에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답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답이 있는 거지. 나에게 맞는 것이 곧 정답이다. 그리고 그게 현대사회에서 현대 젊은이들한테 사실 먹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성취시킬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이 부분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너는 이거 해 라고 하면 꼰대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꼰대와 멘토는 한 끗 차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힘이 어느 정도 받기 전에는 누워서 하라 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과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편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기대 앉는 게 편하고 기대 앉는 것보다는 자빠져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건 뭐 100%입니다. 그래서 편한 상태에서 정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온전히 있게 돼야 돼. 그런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편안한 걸 줘야 돼요.
편안한 거. 그리고 그 부분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은 명상에서 큰 치명적인 그게 돼요. 잘 안 돼. 정신 집중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뭔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는데 정신 집중이 되겠어? 다른데. 그래서 주변이 다 편해야 돼요. 일단. 아니면 그 스트레스 받는 걸 집중으로 오히려 승화시켜 버리든지. 제가 예전에 공부법 책 같은 거 쓸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잡념을 이기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잡념을 끝까지 따라가서 뿌리를 뽑아라. 그건 제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방법인데 딴 놈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명상법에 대한 책을 진짜 많이 봤는데 잡념을 끝까지, 그러니까 잡념이 생기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어떻게 좀 벌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 코인이 어때? 뭐 주식이 어때? 뭐 저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끝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제만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인간이 잡념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20분 이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이 딴 걸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바뀌는 걸 용납하지 말고 계속 똑같은 걸로 가지 뻗어서 나가봐. 그 범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뿌리를 뽑잖아. 더 이상 생각 재미도 없네. 이러면 다음부터는 그 잡념이 잘 안 일어납니다. 뽕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뭐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도 싫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감각들을 다 죽여가요. 그리고 온전히 내 정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요. 제 방식이 약간 실전적이고 약간 특이한 방식이 있어요. 국가별 기후에 따라서 명상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릅니다. 더운 지역 수행법하고 추운 지역 수행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윗바사나가 이 나라에서 남방불교 수행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더운 지역에 맞는 게 있고 추운 지역에 맞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격이 급하냐면 약간 춥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 불광동 휘발유가 되는 이유가 추워서 그래요. 더운 지역 사람들은 훨씬 더 느리고 느긋합니다. 그리고 수행도 그래서 이 동네는 활발한 수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하고 틀려요. 그래서 동아시아 수행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불교사의 첫 페이지에 보면 안세고의 소승성관 전례, 대념처경, 안반수의경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게 남방의 수식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관법 같은 것들이에요. 안 됐어요. 그게 언제까지 안 돼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냐면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안 돼서 천태종의 소지관, 마하지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 육조해능 스님의 남종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되는 방식이었다면 동아시아 사람에게도 충분히 잘 먹혔다면 천태종의 수행법이라든지 선종의 수행법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불교 첫 페이지부터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세고의 소승성관 전례, 지루가치함의 대승관법 전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먹히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 기후 문학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달라. 그리고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서양 사람 방식의 것이 동양 사람에게 먹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인간이라고 같은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 이 동아시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사진 찍을 때 보면 나온다. 에펠탑에 가도 에펠탑이 다 나와야 되고, 피라미드에 가도 피라미드가 다 나와야 되고, 콜로세움에 가도 콜로세움에 다 나와야 되고, 잘리면 사람이 잘린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기준에서는 피사체가 잘리고 사람이 나온다. 그게 모나리자와 산수화의 차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나리자에도 주변에 산수화가 뒤에 풍경으로 다 있어요. 하지만 모나리자가 증명사진, 여권사진처럼 이따시만하게 나오죠. 하지만 산수화를 보면 산수가 되게 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되고 이게 되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보편성이 있고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어.
명상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야 이거 나오면 테슬라보다 낫다. 테슬라를 천슬라라고 하는데 테슬라보다 더 먹힌다 이걸.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었고 시행착오들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수행법도 계속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어느 정도 임상실험을 통한 그러한 데이터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량해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먹힐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 수행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내가 이 답을 찾았으면 나도 좋겠어요. 내가 10대부터 찾았다. 10대부터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들은 제가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거의 공부에 대한 것들은 20대 초반까지 아이디어는 그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명상이나 뭐 수행이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쟤네들의 입을 다 막아야겠다. 라고 해서 내가 전공자다. 이 작전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워서 창의적 사고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학교는 창의를 죽이는 도구예요. 창의력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래서 학교는 보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거지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할 수는 없고, 창의적 지식인은 오히려 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학교의 부적응자들이 훨씬 많죠. 획을 그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 말고, 그냥 상위급 말고 획을 그은 사람들은 다 약간씩 부적응자들이죠. 환자들. 작년부터 5분이라도 안 잡을 요량으로 열심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얘기하는 현성법신 현법열반으로 열심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조금만 하고 있으면 누워서 한 10분 정도만 하고 있으면 뭐 보이는데, 빛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게 단순 감각 차단 명상에서의 기본인데, 머릿속에 거의 생각이 없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풀어만 놓는 것도 스트레스나 이런 거 극복하는 데는 좋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멍 때리는 효과? 멍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뭔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좀 재밌지?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멍만 있으면 치매 환자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거 재밌는 얘기 했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명상을 먼저 해서 공부를 이렇게 틔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걸 하하기 상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래 것들을 쭉 배워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겁니다. 하하기 상달. 아래 것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그러니까는 뭐랄까,
기본적으로 남들이 아는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다가 그것을 넘어가는 또 다른 걸 만들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그걸 다 못 버티고 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옛날 공부법에 보면 상통의 하달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거를 탁 건드려서 튀어버리고 밑에 거를 쫙 맞춰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악이 상달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 공부 방식이 있고 상통의 하달이라서 위에 거를 탁 튀면 밑으로 쫙 다 맞춰서 터트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상통의 하달 방식이에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몽상가인데 그런 방식이야말로 인식 주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먹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남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선 후기의 스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교입선이라고 교학적 공부를 하고 나서 선으로 들어가요. 선불교로 이제 참선하는 대로 들어갔는데 하남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선선후교라고 선을 먼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를 딱 인지가 터지면 요게 이런 거구나 하고 물리가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학적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빨리 들어온대. 그러니까 뭐냐면 미술 이론을 배우고 나서 모든 미술 이론을 배우고 붙잡아서 이 미술을 작품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 말고 붓부터 먼저 놀려보는 거예요. 놀려보면서 이론책을 보면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과학적 발견은 하악이 상달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예술적 발견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명상은 상통의 하달이 됩니다. 사실 동아시아가 나중에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통의 하달에 매몰돼서 이건 미학적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서구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서구는 벽돌 쌓는 것처럼 피라미드 쌓듯이 이렇게 문화를 축적해 온 거고 동아시아는 한 명의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문화가 이렇게 올라가요. 하지만 그게 전수가 잘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천재성을 가졌거든. 천재성을 가졌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행복의 문제는 사실 상통의 하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왜냐면 주관성이거든요. 과학은 객관성인 거고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완전 객관은 아니에요. 과학도 사실은 과학도 사기지. 하지만 합리성을 내보이는 사기지.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과학은 아무튼 객관화라고 하는 게 1차적이라면 명상은 어차피 주관성이에요. 명상은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상통의 하달, 그래서 안목을 먼저 키우고 나서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해능 스님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했죠. 당신이 공부하고 나서 무슨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나무꾼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금강경 설법을 오조 홍윤 스님한테 듣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통의 하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성후교. 그러니까는 먼저 마음을 닦고 그 맑은 걸로 세상을 투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경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딴 거는 몰라도 불교는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경전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난 체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지 실제로 과학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내가 가본 데하고 안 가본 데하고 천지 차이로 보입니다. 가본 데는 딱 보면 눈에 들어와. 안 가본 데는 좋구나. 끝! 머릿속에 사라져. 그래서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번 가고 난 뒤에 그걸 보게 되면 확실히 다르죠. 그게 맞네. 저기에 저런 거 있었는데 저게 저 뜻이었구나. 그게 상통의 하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상통의 하달의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가 있고 아우라가 있고 강렬한 포스가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우주를 돌린다니까. 내가 우주가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인간 행복은 완성된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행복이 완성됐대잖아. 자,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시절 인연이 닿으면 보고 안 보면 말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해 맞이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